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 앱,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앤너마드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영계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차에 또 나온 발언이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조 대표님께서 이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정부 세종청사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네.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손봐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이제 법과 시행령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산업안전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 뭐 이런 등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을 비롯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앞서도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수위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좀 해외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송 박사님. 네, 국제 기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외 유례가 없는 아주 중형을 부과하는 거다 이런 경영계의 논의가 많아서요. 네.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안전법이 있거든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이것과 별개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형사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럼 뭐 몇 개가 있느냐. 우리나라 외에 영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을 약간 본따서 만들면서 외형은 그렇게 하고 실 내용은 또 캐나다, 호주 쪽으로 많이 갔는데 네.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이 형사법이다 보니까 어떤 그 형량을 때릴 때 하한이나 상한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한형입니다. 어떤 중대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징역 1년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 과잉금지에 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네. 보통 법에서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와 다른 거는 또 우리나라는 벌금액이 한 50억 원 이하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벌금액에 상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과 연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으로 친다면 또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대재해로 처벌받는 게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 고의 중과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이렇게 있다 해도 이걸로 처벌받는 기업주가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어야 하고 중과실이라는 네, 것은 입증 과실이 굉장히 무거운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선택되면 되는가요? 이 의무를 다 지켰다면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과관계 입증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게 업무가 많아진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이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내지는 벗어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네, 해외와의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0여 년여의 어떤 운동과 또 과정을 거쳐서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늘 부딪혔던 쟁점이긴 합니다. 지금의 문제들이. 네, 그리고 이제 친기업자적인 어떤 연구단체라든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 형사처벌상의 최저 하한선 이번 도입안 같은 경우에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노동자 관점에서 또 언급을 한다든지 또 기타의 여러 뭐 매체들이나 이런 보도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지 않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났을 때 기업이 네. 문을 닫아야 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차원에서 벌금을 좀 도입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에 법의 목적이 있고 수단으로서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고 결과가 있고 그 두 가지 간의 인과관계 상관성이 법적으로 입증이 돼야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데이터가 부딪힐 때 쟁점은 그러니까 누가 과실범한테 이렇게 실형을 1년을 하한선으로 부과를 하느냐라는 이제 기업가 편의 입장과 이것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 중과실을 비롯한 인과관계 입증, 상관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문제다. 이 두 쟁점이 굉장히 부딪히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법에서 너무 무엇을 예방하고 무엇에 대해서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난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 근데 또 시행령이 나오니까 시행령이 너무 체크리스트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난무하다 내용이 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친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고 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안 개정은 사실은 무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령 개정입니까? 네,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그리고 이게 목적 자체에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발언하고 정말 완전 일맥상통합니다. 목적 자체에는 굉장히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론이 이제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유보적으로 보이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좀 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부터 좀 예고가 됐던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면은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투자를 막 뭐 이렇게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해외 발언들이 기업들이 들어올 때. 들어온 데 있어서 네. 그런 발언들이 이미 후보였을 때 계속해 왔고 그리고 친기업 단체들과의 뭐 그러니까 이런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는 좀 예고가 됐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해서 수사가 들어간 네. 이제 그런 사례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지금 쪽에서는 올해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업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됐지만 줄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는 입장을 좀 주요한 근거로 하나 이게 개정을 시사하는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선 기간적으로 너무 짧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 중에 우리가 100여 명이 넘게 지난 뭐 3개월 동안 사망을 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어서 형사상 처벌이 되는 건지는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않은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 50% 이상이 최근 5년 내에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법안들을 이제 논의할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뭔가 논의가 진행이 되기보다는 이제 근거나 백데이터는 그런 관점에서 제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좀 무마하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결과가 가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흐름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의무를 그러면은 예상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시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걸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제 기업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우리가 뭔가 논의의 그런 쟁점이 될 수 없는 데이터가 이미 우리가 중대재해를 맞이해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OECD 국가의 최상위 1, 2위를 지금 다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숫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실질적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내용이 비어 있죠. 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뭐 정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내용이 없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산안법에도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이렇게 참 무겁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실형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 노동자가 사망해도 그냥 평균 한 470만 원, 5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넘어가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온 겁니다. 이런 어떤 입법 취지는 저는 아주 공감을 하는데 그렇죠. 네. 문제는 이 법이 현장에서 쓰여질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또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이 적용이 될 때 명확성에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이제 규정이 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칫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대재해법 7조, 11조, 15조 보면요. 책임을 피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그 상당한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실제로 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조치가 있는데 그럼 여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를 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사실은 정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이 산업 안전의 예방이나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고 법에 그렇죠.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에 더 지금 중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비어 있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또 하나 큰 문제는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큰 문제인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중대재해법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절반 넘는 기업들이 잘 모른다. 지금 이제 시행이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잘 모른다. 또 더 큰 문제는 아는 기업들도 3분의 1이 넘는 기업이 우리는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규모가 적은 기업들일수록 사실은 더 산재가 더 많은데 지금 실제로 그 80%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그러니까요.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소규모 영세한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없네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죠. 사실은 처벌한다는 거는 어떤 억제적인 의미와 예방적 의미는 있지만은 반짝 효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떤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영세한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몇 가지 문제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것을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걸 두 분 다 지금 그 목표는 다 공감하지만 어떻게 그걸 향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지금 그것의 대상이 되는 그 기업들 중에서도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 그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인지를 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이걸 어떻게 그럼 마련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네요. 어떻게 끝으로 한 말씀씩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네, 저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법이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되 여기에 대해서 안전 예방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공공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훨씬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라는 법조계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뭐 법조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법의 취지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법의 취지와 법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그리고 정치권이 주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안전을 위한 투자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야가 힘을 합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사실상 양당체의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끝에서 갔다 저 끝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이 정책의 그 정말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권이든 무관하게 사실은 점진적으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착될 수 있는 방향의 합의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초기에 이제 이번 행정부에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뉴스를 들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뭐 당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좀 인신 공격적인 뉴스만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좀 우리가 어떤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좀 계속 각성하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주나 경영의 어떤 위축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업계에서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중대재해 면책 규정을 만들자. 이거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경영 책임자를 별도로 두면서 사실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주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인식 교육을 가져야 된다. 네. 또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 실제로 어떤 그 노사 간의 안전 리더십에 대한 그런 거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제가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유럽의 작업 중지 명령 제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유럽의 같은 경우에 이제 핀란드 예를 들면요. 산재 사고가 나면요. 그 노동자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대표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작업 중지를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업에서 반발하느냐. 핀란드에서 매년 한 100여 건의 작업 거부가 발생하는데 기업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노사 간의 어떤 협력으로 인해서 안전 문화, 안전 시스템이 장착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뢰가 그만큼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겠죠. 그래서 이건 예. 노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안전에 대해 산업 안전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또 어느새 뒷전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죠. 그 이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법무부의 이수율이 가장 낮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교육이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법무부가 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육 대상 7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다. 54%밖에 안 된다. 이수율이. 네.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다른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수율이 90%에서 100%. 그러니까 국방부, 국토부, 고용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거의 100%에 가까운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법무부만 현저히 낮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누가 받느냐. 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를 자임하는 이 법무부가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수사나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이 아까 말한 이런 기관들 있죠. 네. 여기서 이 교육이라는 게 해마다 한 차례 받습니다. 근데 1시간 이상. 1년에 한 번 1시간 정도를 받는데 여가부가 보내는 동영상 갖고 교육합니다. 네. 이 자체로도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조차도 반을 안 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하면은 여성가족부가 이제 해오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이거 법무부가 가져갈 건데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자료 자체가 얼만큼 지금 정확하냐, 뭐 제출 기한을 맞춰야 하는 건 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랑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무부처로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에서 지적해야 될 점, 뭐 개선해야 될 점 있다면 두 분이 좀 더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여성가족부 해체 이제 논란을 둘러싸고 네.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했던 역할들을 각 부처별로 나눠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성인권이라든지 장애인인권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인권 변호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법무부의 젠더의식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거를 젠더 업무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법무부의 어떤 특성상 네.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사실 좀 있어 왔던 것 같고 그게 이번에 좀 데이터와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법무부에 좀 주목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거랑 좀 생뚱맞은 기사일 수도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예결위 질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에 성추행 논란이 됐던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네. 그래서 뭐 생일인데 생일빵을 과하게 받아서 네. 농담으로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했다 이 논란이 됐던 분 있잖아요. 그게 윤 비서관이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잦은 사퇴로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그분이 뭐 자기 해명을 했던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적절했다,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다만 이제 임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처가 이제 뭐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수하지 않았느냐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부처가 갖고 있는 문화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순히 법무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청와대 내각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성희롱 예방 교육을 관장해야 되는 사람이 정말 전 국민적으로 성희롱 논란과 또 관련한 징계 건으로 네. 이제 인사 부적격 논란이 좀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이게 진짜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제 직후에 있었던 뭐 이제 네.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너무 부끄럽고 네. 망신이었다 이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젠더 갈등의 동력, 에너지, 갈등도 사실 에너지를 갖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추동 삼아서 또 정권을 얻게 된 부분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은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인사 검증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여야의 뭐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여성 의원이라든지 청년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간에 또 유사한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튀어나와야지만 사실은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최저선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거 네. 지금 여가부를 뭐 폐지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런 업무들을 성폭력, 성평등 전담 부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걸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스톱 범죄 피해 만들겠다 했는데 만드는 거 좋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하나로. 기관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걸 법무부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법무부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권한이 막대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무슨 인사 검증까지 한다. 네. 법무부의 모든 권한이 쏠려가지고 지금 뭐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소통령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 판에 여성의 어떤 성평등, 성폭력 이런 보호 지원까지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은 과연 법무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별도의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거 우리 이수가 50% 조금 넘어간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100% 정도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 기관들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남은 교육을 다 이수해 받는 게 주시면. 중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뉴스픽 오늘 조성실 정치하는 전 대표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